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후반이 된 주부입니다. 아니, 이젠 주부라는 수식어보단 화려하게 돌아온 싱글이란 말로 불리우고 싶군요. 여러분, 저는요, 돌싱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놈의 무뚝뚝함에 상처를 받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왕자병 때문에 고생을 했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요즘 저는 훨훨 날아갈 듯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놈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수두룩하게 했길래 시작부터 이렇게 홀가분하다고 자랑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제가 남편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 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뒤통수를 후려치고도 뻔뻔하게 굴었던 그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었던 전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반에서 꼭 한 명쯤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성적도 평균에서 조금 덜 미치고 또 넉살이 좋아서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던 그런 아이가 한 명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매번 조용히 해라,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하는 똑순이 반장 옆에 서서 반장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말을 해봐 하면서 깐죽거려도 반장이 화 한 번 내지 못하는 그런 넉살 좋은 친구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집안이 풍족하진 않았어도 항상 매점에 가서 빵 하나 입에 물고 들어와서 반 친구들과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것처럼 나누어 먹는 그런 친구가 바로 저였습니다. 물론 제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미화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장난도 많이 치고 깐죽거리는 일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한 명쯤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어디 가서 심하게 미움을 사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랐거든요. 자인이는 나중에 코미디언 같은 거 하면 어때? 난 있잖아. 우리 반에서 자인이가 제일 웃긴 것 같아. 자인이가 나중에 뭐가 됐든 자인이는 진짜 인기 많을 거야.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비타민 같아. 비타민이 사람들을 웃게 만드냐?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자. 행바. 어때? 행바. 비타민은 영양소 중에 하나인 거잖아. 행바든 비타민이든 뭐든 고맙다. 근데 코미디언은 좀 아니지 않아? 나는 막 분장하고 웃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말이야. 외국에서는 스탠딩 코미디라고 해서 분장 같은 것도 안 하고 마이크 하나 들고 말로 웃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맹구나 영구 같은 거 분장 안 해도 웃기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지. 친구들은 늘 깔깔거리면서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었고 저는 제 말을 듣고 자지러지게 웃음을 발사하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웃음을 입가에 달고 다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 수 있게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집을 사서 모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그런 쓸모없는 책을 살 바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사라고 말을 하셨지만 저는 저에게 쓸모있는 책이란 유머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성적이 오르진 않았어도 그래도 평균보다 조금 못한 성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꿈이 있었다면 글쎄요. 제가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TV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 같은 것은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이끌어내고 또 그 안에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제가 바라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응원을 해주는 사람 반, 죽어도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반이었지만요. 뭐가 되겠다고? MC?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방송국에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과를 나와야 하는데 네가 연기를 할 거야, 노래를 할 거야, 그 키로 모델을 할 거야. 아니, 꼭 뭐 연극영화과에 나와야지만 MC를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학교 생활 떠들면서 방송 출연하는 애들은 뭐 다 그런 데 나와서 나오는 건가? 네가 공부라도 잘해서 방송국에서 PD로 일을 하면 모르겠다만 내가 내 딸을 아는데 너도 큰 무대에 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조물애기야. 엄마는 딸의 꿈을 그렇게 짓밟고 싶어? 두고 봐. 내가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MC가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반항심을 가지고 MC가 되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그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을 봤는데 제 수능 성적이 처참했거든요. MC가 되겠다는 꿈은 그때부터 고이고이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성적으론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PD 같은 것은 절대로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고 연기 같은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극 영화과에 갈 수 있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성적에 맞추어서 전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도 그냥 그런 관광학과였어요. 그나마 취업이라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하긴 했는데 매번 배우는 것들이 제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정중하게 응대하는 법이라든지 외국어를 잘해야 하니까 영어를 줄줄이 읽고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걸 배웠는데 저는 까불까불거리면서 신나게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으니 애초에 태도 자체가 안 맞았던 것이죠. 저는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제 꿈을 다 펼치기에 그곳은 너무 좁은 우물속 같았어요. 졸지에 고졸이 되어버린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저와 다르게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집안의 기둥이 공부를 잘하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으니 제가 조금은 엇나가더라도 큰 잔소린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격동의 22살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제 동생이 의대에 입학을 하는 아주 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생을 축하하면서도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죠. 동생이 의사가 되었으니 우리 집안에 어쨌든 한 인물이 태어났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니까 저도 이전에 꿈을 꾸었던 MC에 대한 열망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도전이라는 것을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예전엔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에서 주말 저녁이 되면 공연도 하고 행사도 열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아마추어 MC들이 진행 한번 시켜달라고 줄을 서고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동대문에서 도매상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빠삭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뒷백을 조금 써서 한번 행사 MC를 보게 되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던 겁니다. 남자 MC들보다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면서 간간히 던지는 제 장난이 보러 와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렇게 저는 행사장에서 MC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정은 아니었지만 땜빵용으로 동대문 상가 무대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돌잔치, 결혼식 이런 자리에서도 진행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여자였단 거죠. 보통 그런 자리는 여자보단 남자를 더 선호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이도 어리고 또 너무 까불까불거리는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저를 두세 번 불러주는 자리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환갑이나 칠순잔치에선 인기가 좀 있는 스타일이었다고나 할까요? 이 일을 업으로 삼자니 그건 좀 힘든 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년, 3년 노력을 하긴 했지만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25살이 되니까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넌 진짜 어쩌려고 그러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시집이나 가려고 그래? 시집을 가려면 남자라도 제대로 만나야지. 너 그렇게 일거리 찾아다니면서 방황할 바에야 아빠 사업장 가서 일해. 동대문에 가서 일을 하라고? 엄마, 나는 꿈이 있다니까. 나도 말이야, 잘 나가는 MC가 되어서.
MC고 나발이고 집에서 허구한 날 신세 한탄하면서 퍼질러 있는 꼴 보기 싫으니까 아빠한테 말해서 출근하라고. 엄마가 그렇게 꽥하고 윽박을 지르니까 좀 쫄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동대문 도매옷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만 잘 소개하고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옷을 보여달라고 하고 가격에 언제 입고가 되는지 배송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건지 막 물어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첫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 옷 도매상은 처음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보통은 잔뼈가 굵은 아줌마들이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 발을 들인 아버진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를 하셨었죠. 딱 15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주구장창 노력을 하신 끝에 대박이 나셨습니다. 해외 브랜드에 소위 말하는 병행 수입 제품을 팔면서 돈을 긁어 모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선 유행을 엄청나게 빠르게 캐치를 하셨고 병행 수입 제품에 이미테이션 논란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턴 그쪽에 발길을 딱 끊고 드라마를 엄청나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또 무슨 드라마를 그렇게 봐? 냅둬라. 드라마에 나오는 저 옷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팔면 엄청나게 돈이 된다고 하더라니까. 아버지께선 드라마에 나오는 옷과 비슷한 스타일들로 가게를 채우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정말 대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텐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서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입고 나온 니트와 어그부츠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탔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선 그 누구보다 빨리 그 옷을 공장에 부탁을 했고 제일 먼저 매대에 깔고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한 달 매출이 정말 지붕을 뚫으셨어요. 저의 아버지 장사 수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제품들을 들여놓는 도매상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모든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와 거래를 하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우리 동생의 의대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이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던 건 모두 저희 아버지의 장사 수완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하게, 아니 오히려 조금은 남들보다 힘들게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남부럽지 않게 돈을 저축하며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우긴 했지만 아버지의 욕심대로 그 도매상을 물려받는다거나 혹은 따로 차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을 했던 거지 저랑 잘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꿈도 진로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동생의 학교 선배였습니다. 삼수 끝에 의대에 합격을 했기에 저보다 2살이 많아서 동생이랑은 4살 차이가 났지만 학번은 1학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죠. 동생의 부탁으로 동생에게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가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 글쎄 제가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이 그때 당시에 조금 나빴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이 정말 훤칠한 남배우처럼 보였었거든요. 저는 동생의 옆구리를 콕콕 찔렀습니다. 야야, 저 사람 누구야? 저기 무태 안경을 쓰고 조금 날카롭게 생긴 이준기 닮은 저 남자 말이야. 누구야? 이준기는 무슨 이준기야. 닮은 구석에 허여멀건한 거 말고는 없구만. 우리 학교 선배인데. 저 사람 여자친구 있어? 나 소개 좀 시켜주라. 진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인 게 내 스타일이야.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성훈 선배 여자친구 있어. 학부 시절부터 오랜 시간 만나온 여자친구. 오랜 시간 만났으니까 결혼까지 하지 않을까? 동생의 말에 저는 맥이 탁 풀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왜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자친구가 있는 걸까요? 동대문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며 유행에 민감했던 전
꾸미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잘 꾸미고 다녔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에게 들이댈 만큼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딱 한 번 본 사람이 꿈에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정말 상사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성훈이라는 이름까지도 얼마나 왕자님 같던지요. 몰래 동생의 학교를 찾아가서 훔쳐보고 오기도 했고 동생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쪽팔리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곤 했지만 사랑에 빠져버린 저에게 그런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멀리서 훔쳐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꿈은 이루어지는 것인지 같은 의대에 다니고 있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동생이 호들갑을 떨면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와, 나는 진짜 성훈 선배는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근데 성훈 선배가 너무 불쌍하게 차이긴 했어. 왜? 아니, 그 잘난 사람이 불쌍하게 차일 이유가 뭐가 있어서? 그게 그 성훈 선배 여자친구가 주희 선배라고 의대에서도 금수저로 진짜 유명한 선배였거든. 근데 성훈 선배는 개천용이었단 말이야. 흙수저 중에서도 알아주는 흙수저. 주희 선배네 집안에서 반대한 것 같던데. 자세하게는 말 안 하지만 둘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결혼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남편과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 내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동생을 압박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동생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싶겠냐고 맨날 술독에 빠져서 주희 선배 이름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글쎄 졸업을 하자마자 의사고시도 포기를 해버리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미국으로 떠난 뒤 그 여자친구의 미니 홈피에 결혼 사진이 떡하니 올라왔단 겁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결혼을 했다는 거야? 몇 년이나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고작 몇 개월 만에? 대박이지. 그래서 바람 피운 거 아니냐. 의대생들 사이에서 논란도 그런 논란이 없었다니까. 성우 선배는 아무 말 안 하긴 하는데 다들 수군거리지 뭐.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 사람 상처 엄청나게 받았겠다. 어디 여자 소개는 안 받는데? 누나는 아직까지도 포기를 못했어. 아휴, 이것도 대단한 집념이다. 내가 한번 물어나 봐줄게. 동생은 드디어 저에게 남편과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일 공들인 날을 꼽으라면 결혼식 당일하고 남편하고 소개팅을 한 날이라 꼽을 겁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걸 입어야 하나 저걸 입어야 하나 정말 고민 끝에 옷까지 골라 입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고 남편은 저에게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휴대폰 번호도 물어보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 위를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딱 한 번 얼굴을 마주친 이후에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늘 상상으로 그려보던 남편이었는데 제 앞에 떡하니 나타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다음에 또 보자는 이야기까지 꺼내주었으니 제 인생에서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행복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함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눈에 들기 위해 누구보다 큰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옷 말고 다른 옷은 없어? 나는 베이지 톤으로 입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미니스커트보단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옷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말이야. 그래? 나는 다리가 예쁜 편이라서 조금 짧은 치마를 입는 게 훨씬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오빠 취향대로 입어볼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단발머리는 별로 안 좋아해서 머리를 쭉 길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나는 긴 머리 하면 머리 말리기도 귀찮고 치렁치렁해서 별로던데.
그래도 오빠가 긴 머리를 좋아하면 앞으로 머리 길러볼게. 또 뭐 있어? 없어. 고마워. 내가 좀 까다롭게 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잖아. 내가 오빠를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하고 들어줘야지. 나도 오빠한테 고마워. 오빠의 마음이 다 비워진 건 모르겠지만 나와 시간을 함께 해줘서. 지난 과거 이야기는 굳이 하지 말자. 자인이 너도 말했다시피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너니까.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는 내내 사랑하는 법을 까먹은 것처럼 메마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저만 본인의 옆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당연히 아주 오랜 시간 연애를 했었던 연인이 결혼하자는 말에 집안 차이가 나서 도저히 못 만나겠다며 헤어지자 해놓고 홀라당 몇 개월 만에 부잣집 남자와 결혼해서 의사고시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메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제가 옆에서 꾸준히 보필하고 또 정성을 쏟아보면 당연히 그 마음이 저에게로 향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쭉 일을 했기 때문에 화려한 옷들을 좋아했었고 또 유행에 그만큼 민감했었는데 남편은 딱 정형화된 톤으로 얌전하게 옷을 입는 것을 선호했어요. 딱 달라붙는 옷보단 통이 넓은 기지바지를 입는 걸 좋아했고 원색이 강렬한 옷보단 무채색의 톤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 옷장에 있는 옷 대부분을 버리고 새로 사야 했어요. 제가 화려한 옷이라도 입고 오면 남편의 표정이 굳어갔고 데이트하는 내내 말수도 없어지고 옆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옷은 머리 봐도 그만인데 남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맞춰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같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오랜 시간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대차게 차인 이후에 처음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으스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나갔더니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하나같이 저를 보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편안하게 이어가게 이끌어줘서 나름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병이 도지고 말았죠. 무슨 병이냐고요? 진행병 말입니다. 제가 행사 자리에 MC를 몇 해 동안 해서 그런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선 농담도 편안하게 던지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병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저의 가벼운 농담에 웃기도 잘 웃어주고 하니까 신이 나서 이야기를 엄청 늘어놓았죠. 제가 행사 일을 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도 풀어내고 또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의 의대 동기생들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직업들도 다양했고 그날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신이 나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들 저에게 엄지를 척 올려주었습니다. 아니, 자인씨 말재주가 진짜 좋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성훈이가 제대로 임자 만났네. 야, 너 좋겠다. 얼굴도 확 핀 것 같고 말이야. 이렇게 재미난 사람이랑 붙어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 두 분 꼭 오래오래 예쁘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세요. 성훈이 이놈이 공부밖에 몰랐던 놈이라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인씨랑 결혼하면 신혼집에 맨날 놀러가고 싶은데 자인씨 요리 솜씨 좀 괜찮아요? 아, 제가 또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저희 결혼하면 집들이에 초대해서 솜씨발이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둘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른다니까요. 하긴 둘 다 죽어버리면 알 수가 없긴 하죠. 그래도 제가 음식에 독약을 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도 신혼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성훈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 봅니다. 그럼요. 오빠가 저한테 청혼 안 하면 제가 먼저 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적금 들어주세요. 저희 신혼집에 냉장고 한 대는 해주셔야죠. 알뜰하기까지 해요?
성훈이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났어. 성훈이가 힘들게 공부했어서 욕심이 참 많아요. 자인 씨랑 있으니까 그런 욕심도 좀 덜어낸 것 같고요.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내 친구들이 성격이 좋으니까 억지로 받아준 거지. 여태까지 이렇게 말 많은 자리는 없었다고. 식사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밥만 먹으면 됐지. 여자가 말끝마다 끼어들고 말이야. 그리고 무슨 그렇게 시덥잖은 농담들을 던지고 그래. 내 친구들이 난감해하는 거 못 봤어? 오빠, 왜 이렇게 날이 설게 굴고 그래? 오빠 친구들 전부 다 나 재밌다고 다음에 꼭 같이 오라고 말했잖아.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오빠만 왜 오빠야? 내 친구들이 그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시끄럽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이런 자리만 10년이야. 여태까지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한 적이 없었다고. 다들 처음 오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억지로 호응을 해준 거지. 다들 네 흉 보고 있을 거야. 남편은 본인 친구들 앞에서 제발 나대지 말라고 했어요. 저에게 쪽팔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그날 분위기도 엄청 좋았었고 다들 저에게 재밌다고 배꼽이 빠져라 웃었는데 그게 어떻게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까지 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자랑을 하는 자리인데 제가 다 망쳤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몇 개월이 더 지나고 남편의 동창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청첩장을 준다고 그 자리에 다시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식사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덜컥했죠. 정말 첫 만남에서 제가 너무 나대서 불편해했었나 보다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편 동창의 여자친구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자인 씨, 혹시 원래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옷 입으시는 거나 머리 스타일이나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말도 한마디 없이 식사만 하시는 모습이 좀...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제 기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인 씨 스타일이 아니라 성훈 씨가 고집하는 거라면 자인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성훈 씨한테 오랜 시간 만난 전 여자친구가 딱 지금의 자인 씨 모습 같았거든요. 늘 베이지 톤 슬랙스에 얇은 니트를 입고 자켓 하나 걸치고 다녔고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다녔고요.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말도 한마디 안 했었고요. 지난번에 자인 씨는 쾌활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저를 전 여자친구와 동일시하게 만들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한순간에 추락을 했죠. 저에게서 전 여자친구의 모습을 찾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헤어질 순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컸거든요.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제 남동생이 제 옷장을 열어보곤 한숨을 쉬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던 어느 날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날이 오게 되었고 축하를 해주러 갔다가 제가 부케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케를 받고 난감해하고 있는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조용히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투박한 청혼은 반지도 없고 이벤트도 없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었어요. 제 나이 33살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그토록 짝사랑했던 의사 남친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했어요. 동생이 슬쩍 말을 했던 대로 남편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편이 병원에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빚을 갚느라 그동안 모아온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남편이 아주 조금씩 모아둔 돈이 전부란 사실은 조금 황당함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집안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까지 전부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도매 상가가 호황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 정말 넉넉해서 다행이었죠.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서 참 미안하네. 성훈이가 장가 가고 나면 우린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긴 하지만. 어머님, 그런 건 걱정하지 마셔요. 저도 돈을 벌고 있고 이도 용돈 계속 드릴 거예요. 그렇겠지. 에휴, 아들 의사 만들겠다고 우리가 빚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은근히 생활비 지원에 대한 압박을 주셨어요. 그땐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당연히 아들을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빚까지 낸 시댁에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건 우리 부모님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바보 같았어요. 의사 남편이니까 돈은 잘 벌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생활도 녹록진 않았습니다. 개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했어요. 물론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남편이 인기 있는 과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게다가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 넉넉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시댁에선 저희에게 점점 과한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결혼을 한 이후 개원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서 의사 사위를 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강남에 있는 저희 친정집과 집을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까지 이르렀어요. 남편에겐 매달 빚을 갚아야 한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돈이 3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분명히 결혼을 해서 저희 두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 겁니다. 답답했죠. 그렇게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점점 더 가게 생활을 꾸리는 것에 부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육아해야 하는데 도매상가 특성상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끊어지자 시댁에 보내는 돈이 더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보다 개인 병원이 돈을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병원을 옮겨보면 어떻겠냐고 말을 했죠. 지금 내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거야? 개인 병원을 내게 되면 물론 돈은 더 벌겠지. 하지만 그만큼의 명예는 깎아먹는 거야. 아니, 의사가 다 똑같은 의사지. 대학병원에 다니는 의사는 뭐 명예가 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장 당신이 교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목숨 부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줄을 잘 타서 교수 자리도 얻고 하는 거야. 그러면 대우가 달라진다고. 나중에 은퇴하고 개인 병원을 차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 당장 우리 아이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까지 생각을 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그럼 뭐 지금 우리 어머니께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 의사 만들었는데 그런 불효는 못해. 차라리 넉넉한 처가에서 지원을 더 받자. 남편은 불쌍한 시댁은 챙겨야 한다고 했고 넉넉한 처가에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작태에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턴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기 머리를 닮았으면 똑똑할 거라고 생활비를 더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 무려 의사인데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쓸 수 없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었죠. 매달 나가는 돈은 고정적이었고 버는 돈도 고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신세한탄을 했어요. 제가 또 교육열이 과했던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작 12살이 된 아이에게 과외를 시켜야 한다. 특기가 있어야 하니까 코딩이나 운동 같은 걸 시켜보고 싶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장서방 아직도 그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아? 그 우리 아들 보니까 개인 병원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좀 넘게 벌어오던데. 내가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가라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니까. 연봉이 세전 8천만 원대예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많은 월급이긴 하지만 세금 떼고 시댁에 생활비 보내고 하면 얼마 안 남아. 아빠도 이번에 가게 정리하기로 했다. 고시국이 터진 이후에 점점 나락으로 가지 않았겠니? 우리 손주도 그렇고 네 가족도 그렇고 내가 가게 정리하고 나면 돈이 꽤 될 거다. 그 돈으로 병원 하나 차려주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동대문에서 장사를 오래 하셔서 가게도 여러 개 가지고 계셨고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 장사도 발을 넓혀서 가게들을 전부 처분하면 정말 큰 돈이 나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치만 그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돈으로 저희 남편도 곧 50을 바라보니까 개원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고 병원을 차려주시겠단 겁니다. 아니, 아들도 의사인데 아들도 아니고 사위에게 병원을 차려주시겠다고 하니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죠. 오히려 제 동생은 개원에서 운영하며 골머리를 썩느니 아는 선배 밑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욕심이 많은 아이가 아니긴 했지만 개원을 하면 스트레스야 받겠지만 돈벌이는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신기했죠. 물론 개원에서 돈 잘 버는 페이닥터보다 못 버는 경우도 많긴 했지만요. 동생은 그저 모험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병원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안에서 목 좋은 자리를 찾고 인테리어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개원 준비를 했어요. 의료 장비는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여해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개원 준비가 끝이 나고 남편이 대학병원에 사표를 내는 날 저는 남편과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이며 당직이며 힘들게 일을 해왔던 우리 남편이 개인 병원을 차리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도 할 수 있었고 수술 같은 것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넙죽 엎드려 절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은근히 면박을 준다던가 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개업을 돕기 위해 저는 병원 홍보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내조를 했고 저희 아들도 친구들에게 아빠가 병원 원장이라고 으스대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모든 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개원을 하고 나서부턴 병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일보단 영업사원들에게 접대를 받느라 또 의사 모임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만큼 생활비도 더 많이 주었고 저는 남편이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고 본인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지만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게 출근은 잘했기 때문에 안심이었어요. 그렇게 개원을 한 지 2년이 지나고 남편의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가 찾아온 건지 대면대면하게 굴긴 했지만 저는 지금의 가정 형태가 제가 원하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다들 이렇게 사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개원 이후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말에도 학교에 가야 한다. 모임이 있다며 나가기 일쑤였기에 생일만큼은 제대로 가족들끼리 축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병원에 찾아가 몰래 축하 파티를 해주려고 했어요. 진료 예약을 잡고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면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혼자 선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막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라 환자들도 대기를 꽤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들도 이제 막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건지 하나같이 분주하더라고요. 저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어두고 잠시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움직였는데 그때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지나가던 곳에 딱 간호사들이 쉬는 탕비실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오늘도 그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아까 보니까 오후 진료는 둘째 선생님한테 맡길 거라고 하시던데 환자 대기 받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사모님은 이런 걸 전혀 모르신단 거잖아. 이 병원도 원장 사모님네 집안에서 마련해 준 거라더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아예 병원에 취직시키려고 하는 것 같던데? 미쳤다. 그 꼴을 우리는 옆에서 어떻게 지켜봐. 사모님이 우리 간식 챙겨주시는 게 얼만데. 앞으로 무슨 낯짝으로 사모님 얼굴을 보겠어? 그래도 뭐 어떡해.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해야지. 양심에 찔려도 우리 밥그릇까지 잃을 순 없잖아. 원장 사모님만 불쌍한 년 된 거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저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틀림없는데 도무지 간호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말을 하는 뉘앙스로 보았을 땐 남편에게 여자가 있고 주말이며 평일이며 그 여자를 만나느라 병원 일에도 소홀하게 군다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여자가 누군진 몰라도 병원에 취직까지 시켜주려 한다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는데 이야기를 마치고 환자들을 안내하려고 나오던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렇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그 문 앞에 바로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저와 천천히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사모님, 그게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전부 다 들으셨어요? 네, 간호사분들을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줘요. 지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간호사들은 차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단 표정을 지으면서 서로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를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탕비실에 들어가 간호사 둘을 붙잡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내내 속이 꽉 막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병원에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원장님의 오래된 지인이라고. 그런데 그분을 보자마자 사모님이 떠올랐어요. 제가요? 왜요? 사모님이 평소에 입고 다니시던 취향이랑 비슷한 옷차림을 하셨거든요. 느낌도 비슷했고요. 오랜 지인이라는 분은 원장님 방에 들어가셔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더니 원장님께서 진료를 전부 새로 오신 둘째 선생님께 미루고 그분이랑 같이 나가셨고요. 종종 병원에 찾아오셔서 원장님과 같이 나가셨어요. 저희는 바람인가 싶었어요. 그럼 지금 바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만약 본인이 없을 때 사모님이 찾아오면 급한 수술이 있어서 큰 병원에 갔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인계해야 돼서 간 거라고. 그리고 연락을 주면 바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휴대폰도 2개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병원에 취직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 이름이 혹시 김주희예요? 맞아요. 김주희예요.
저는 맥이 탁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곁을 오랜 시간 지켰었던 그 여자가 돌아왔을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기 명단에 적힌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병원에 온 적도 없는 척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생일이니까 같이 축하 파티를 하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의사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면서 내일 파티를 하자고 답장을 하더라고요. 생일 당일은 그 여자와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서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희라는 여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전부 말을 하라고 했죠. 남동생은 영문을 모른다는 말투로 동기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고 1시간 뒤에 놀라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알았어? 주희 선배 돌아온 거. 아니, 글쎄 미국에서 이혼하고 딸 혼자 키우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대. 주희 선배네 집안이 쫄딱 망하면서 이혼도 당한 거라고 하던데 지금 빈털털이 되어서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에 들어온 건가 봐. 설마 매형이 지금 주희 선배 맞나? 진짜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간호사에게 남편이 그 여자와 어디를 가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엄청나게 난감해했지만 그동안 저에게 받아먹었던 간식들이 양심을 쿡쿡 찌른 건지 최대한 알아봐 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간호사는 유도 질문을 통해서 남편이 S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된 그 시간에 남편이 그 여자와 식사를 하려고 예약을 해둔 S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생일 케이크를 들고 말입니다. 저 혼자 갔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 당연히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남동생 부부, 저희 딸, 저희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 몰래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비밀로 하고 모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무려 장소가 S호텔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제 동생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을 해서 남편 이름을 댔더니만 2인석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며 난감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고 제 이름으로 9명 자리도 따로 예약을 해두었죠. 제 이름을 다시 말하니 예약이 확인되었다고 자리를 안내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예약된 자리로 가는 길목에 남편이 그 주희라는 여자와 그 딸과 셋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인에 케이크까지 세팅을 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저만 발견을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역시 정통으로 마주하게 되었죠. 아니, 장서방,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오늘 장서방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분들과 식사는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보, 아니 장모님 장인어른의 처남에... 엄마, 아버지? 어머, 당신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 당신 생일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내가 자리까지 예약을 했는데 당신 오늘 의사들끼리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모임 끝나면 오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이 상황 뭐야? 그게 갑자기 그 모임이 취소가 되어서 급하게 친구를 좀 만났어. 이 사람이 당신 친구야? 친구는 친구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도 친구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말이야. 앞에 앉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제 남동생과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셋은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그렇겠죠. 온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으니까요. 주희라는 여자가 역시 난감한 얼굴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앉아있는 딸 역시 이 상황이 민망한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다들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를 얼마나 바보 멍청이로 알았으면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주려고 했었던 케이크 포장을 열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설마 이 상황에 촛불이라도 붙이려는 거냐고 저를 말리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케이크를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어느 여보를 부르는 건데 앞에 앉은 새 여보? 아니면 나? 주어를 똑바로 해야지. 그러는 너는 뭐 하는 짓이야? 생일날 멀쩡한 가족들 내팽겨치고 바람을 피워?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오해라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식사를 한 거야.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케이크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했던 대로 2개였어요. 2개인 휴대폰을 들키자마자 남편은 저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들었고 제 남동생이 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남편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셨고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소란이 일어나니 다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직원들도 난감해하면서 상황을 어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웃긴 게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그런 건지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제지하더라고요. 아, 이 휴대폰은 모르는 휴대폰인데 저 여자랑 바람을 피우려고 하나 만들었나 봐. 자, 문자 내역 한번 봐볼까? 오늘 오전에 나눈 메시지가 딱 있네. 마누라,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내가 당신 만나는 거 몰라. 그리고 조만간 병원도 정리 한번 싹 해서 들고 이혼하면 장땡이야. 나한테는 주의 너만 있으면 돼. 그만하지 못해? 왜 남의 사생활을 들추고 난리야? 남의 사생활? 나랑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게 사생활이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사생활이 어디 있어? 법원에 가서도 그렇게 말을 해보지 그래? 아니 오해라니까. 나 쟤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닌데 여기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어? 사랑해. 오늘 정말 좋았어. 빨리 당신이 내 옆자리에 누웠으면 좋겠다. 참 가관이네 가관이야.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제 눈치를 보며 뒤로 낮아빠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열이 잔뜩 받은 우리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전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셨죠. 저는 생크림이 잔뜩 묻어있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쳤습니다. 생크림이 사방팔방 튀었지만 그걸로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생크림을 남편과 바람이 난 그 여자의 얼굴에 냅다 문질렀어요. 축축하고 끈적이는 생크림이 잔뜩 묻었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지도 알았겠죠. 쪽팔림을요. 둘이 천년의 사랑을 했으면 그걸로 아름답게 쫑을 내야지. 내 옷 입는 스타일부터 생활 습관까지 전부 저 여자를 기준으로 두고 맞춰놓고 감히 이런 뒤통수를 때려? 내가 그동안 바보라서 넘어간 줄 알아? 당신을 사랑해서 참았던 거야. 그런데 바람까지 피우다니 더 이상은 용서 못해. 다 내려놓고 떠나. 우리 아버지가 해준 병원도 집도 차도 다 두고 전현이랑 어디 한번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한번 살아봐. 너 저 여자를 병원에 취직시키려고 했지? 의사 면허도 못 따고 미국에 간 전현을 뭘로 채용하려고? 아주 병원 말아먹는 소리를 해대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놈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잠시 미쳤었나 봐. 첫사랑이라서 내가 흔들렸던 거 인정할게. 쟤랑 나랑 헤어질 때 우리가 서로 싫어져서가 아니라 집안 차이로 헤어졌었다는 게 나한텐 너무 억울한 일이었었나 봐. 정말 이혼하고 재혼하려던 거 아니었어. 그냥 제 집안 망했다고 해서 조금 가지고 놀다가 똑같이 가난한 인간 못 만나겠다고 뻥 차버리려고 했어. 뭐? 너 지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미쳤다고 이 병원에 내 가정을 버리고 네 년한테 가겠냐? 복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이 찌질한 새끼,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감히는 무슨 얼어 죽을 감이야. 집안 쫄딱 망해서 이혼한 주제. 너도 돈 없어서 어떻게든 나한테 빌붙어 보려고 그랬던 거면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마. 둘이 아주 개판으로 싸우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볼장 다 봤는데
이놈이랑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향해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제 다리까지 붙들어가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에 용서란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생크림 범벅으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남편 놈을 버려둔 채 저희 가족만 쏙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시더라고요. 똑같은 인간들이죠 뭐. 저는 집에 오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고 아들에게도 절대로 남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온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낀 건지 저에게 당장에 이혼을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는데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남편의 병원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고 그 병원을 차리는데 100% 저희 아버지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기에 병원 명의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송장을 보내자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던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와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놨기에 절대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명의 반환 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끝이 났습니다. 제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남편 놈이 병원을 포기했거든요. 그 병원은 제 동생이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병원만큼은 욕심이 났었던 것 같지만 남편이 이미 포기를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인간 병원은 포기했지만 우리 가족은 포기 못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그러면 제가 옳았구나 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는 끝까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톡톡하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했어요. 주희라는 여자는 상간녀 소소장을 받고 당황했는지 제 동생 동기들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둘의 불륜 사실이 퍼다하게 소문이 났고 그 뒤로 둘 다 의사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제 동생이 이를 악물고 모임에 참석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나름의 복수를 끝냈습니다. 아이 양육권, 친권 또한 제 손에 들어왔고 남편 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끝낸 것 같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했던 시댁에도 복수를 할 수 있었고요. 물론 복수를 했다고 해서 제 속이 후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내조를 열심히 해왔으니까요. 저의 성격과 취향을 전부 버릴 정도로요. 그래도 이쯤에서 끝이 나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나마 이 재산도 지키지 못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 그래도 참 잘했죠? 꿋꿋하게 마음 변치 않고 잘 버텨낸 것 같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내일 모레 쉰을 바라보는 지금 저희 아들 잘 키워보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이런 저의 앞길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